냉전은 단순히 이념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돈의 전쟁, 그리고 신용의 전쟁이었습니다. 서방은 자유를 외쳤고 공산권은 평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구호 뒤에서 진짜 싸움은 단 하나였죠. 누가 세계의 돈줄을 쥘 것인가? 전쟁이 끝난 뒤 탱크는 멈췄지만 계산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미사일 뒤에는 재무제표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돈의 역사 채널에서는 역사적 사실 이면에 돈의 흐름이 세상의 질서를 어떻게 바꿔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과 아시아는 폐허가 되었죠. 하지만 미국만은 그 전쟁터에서 멀리 있었습니다. 미국은 전쟁 내내 무기를 팔고 식량을 공급하며 황금과 채권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금의 약 3분의 2가 미국의 포트녹스 금고에 쌓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44개국의 대표들이 미국 뉴햄프셔의 작은 마을 브레튼 우즈에 모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질서가 바로 브레튼 우즈 체제였습니다. 이 체제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통화를 달러에 묶고 달러는 금일온스당 35달러로 고정한다는 약속이었죠. 즉, 달러는 금으로 뒷받침된 세계의 기준 통화가 되었고 모든 나라는 달러를 통해서만 무역을 하고 달러를 통해서만 신용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죠. 한마디로 미국은 금 대신 달러로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유럽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공장, 철도, 금융 시스템이 모두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미국이 내놓은 것이 바로 마셜 플랜이었죠. 총 131억 달러, 지금 한화 가치로 수백 조에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명분은 유럽의 재건과 평화였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마셜 플랜 자금을 받은 나라는 미국 기업과 계약하고 미국 제품을 사야 했으며 모든 거래를 달러로 해야 했습니다. 즉, 도와주는 척하며 달러 시스템 안에 묶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유럽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며 동시에 서서히 달러 의존 구조 속으로 편입되어 갔습니다. 반대편의 소련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꿈꿨습니다. 이윤보다 노동, 자본보다 인민을 우선하고자 했죠.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었습니다. 기계, 식량, 기술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이걸 외국에서 들여오려면 달러나 파운드 같은 서방의 화폐가 필요했습니다. 루블은 국경 밖에서 아무 가치가 없었죠. 그래서 소련은 두 얼굴의 경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겉으로는 자립경제를 외쳤지만 뒤로는 중립국을 거쳐 자원을 팔고 달러를 모았습니다. 1950년대 소련의 석유는 중립국인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통해 서방산 석유로 둔갑해 팔려나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적대했지만 현실에서는 달러가 양쪽을 잇는 파이프라인이었던 셈이죠. 196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런던에서 유로달러 시장이 등장했습니다. 유로달러란 간단히 말해서 유럽에서 보관되고 거래되는 달러, 즉 미국 규제를 받지 않는 달러였죠. 이 유로달러 시장은 순식간에 팽창했습니다. 소련의 은행들은 이곳을 통해 미국 은행을 거치지 않고 달러를 빌리고 거래할 수 있게 되었죠. 아이러니하게도 공산주의를 봉쇄하기 위해 만든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공산주의를 간접적으로 먹여 살리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달러는 이제 단순한 통화가 아니라 냉전의 양진영을 연결하는 숨은 에너지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71년 8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베트남 전쟁으로 국고가 비어가는 미국은 달러를 마구 찍어내야 했고 더 이상 금을 기반으로 한 달러 가치 유지는 버거워졌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로 1944년부터 이어진 브레튼우즈 체제는 무너져 내렸고 달러는 금의 보증을 잃어버렸습니다. 각국은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유럽 중앙은행들은 황급히 달러를 버리고 금을 사들였습니다. 이에 달러 가치는 폭락했고 금값은 폭등하고 미국의 신용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붕괴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금태환이 사라진 뒤 세계는 물었습니다. 이제 달러는 무엇으로 뒷받침되는가? 미국이 찾은 답은 바로 석유였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직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비밀 협정을 맺습니다. 모든 석유 거래는 달러로만 한다.
그 대가로 미국은 사우디 왕정을 군사적으로 보호하기로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페트로달러 체제의 시작이었죠. 이제 모든 나라가 석유를 사기 위해 달러를 확보해야 했고 달러 수요는 강제로 유지되었습니다. 달러는 금으로 담보되지 않았지만 세계의 생명줄인 석유로 담보된 셈이었죠. 이로써 달러는 금 본위에서 에너지 본위로 진화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금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닉슨 쇼크 이후 단기적으로 달러는 흔들렸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미국은 마음껏 달러를 찍을 수 있었고 그 종이를 세계가 기꺼이 받아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석유, 곡물, 무기, 국제대출 모든 것이 달러 기준으로 거래되었기 때문이죠. 미국의 적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소련 역시 석유를 수출하며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냉전의 양쪽은 같은 통화를 쓰며 서로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냉전의 군비 경쟁은 사실상 경제 성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군수공장을 돌리기 위해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고 그걸로 일자리가 생기고 주택이 팔리고 주식이 오르며 미국 경제는 돌아갔습니다. 전쟁 산업은 미국 경제의 심장이 되어서 방위비는 사실상 경기 부양책이었죠. 소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탱크를 만들며 부채를 늘렸고 국가의 신용으로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두 제국 모두 전쟁에 중독된 경제 구조가 되어갔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역사의 종말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형태를 바꿨을 뿐이었죠. 소련 정권은 붕괴되었지만 소련의 자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해체되자 그 자산을 관리하던 관료들이 하룻밤 사이 올리가르휘, 즉 러시아의 신흥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국가의 돈을 다른 이름으로 옮긴 것에 불과했습니다. 냉전은 사라졌지만 그 돈은 세계 금융 시스템 안으로 흡수되었습니다. 즉, 이념은 무너졌지만 자본은 여전히 남아 승리를 외쳤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자본주의가 승리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한 것은 자본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니었죠. 바로 달러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소련의 붕괴는 한 제국의 몰락이 아니라 하나의 경제 질서가 전 세계로 확장된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제 모든 나라가 어떤 형태로든 달러 결제망 안에 묶였습니다. 냉전은 끝난 듯 보였지만 그 체제를 떠받치던 금융구조는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단지 전쟁의 무대만 바뀌었을 뿐이지요. 탱크와 미사일 대신 채권과 신용등급, 경제제재, 그리고 환율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냉전은 단지 군사적 긴장이 아니라 돈의 흐름으로 작동한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경제제재, 무역전쟁, 에너지 분쟁은 모두 그때 만들어진 금융 네트워크의 변주곡일 뿐이죠. 세계는 여전히 달러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고 그 리듬 위에서 새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장은 바다도 하늘도 아니고 세계의 결제망과 자본의 흐름 속이 바로 새로운 전장입니다. 결국 역사는 언제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돈의 흐름을 지배하는가? 깃발은 바뀌고 이름은 달라지지만 돈의 흐름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